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오늘 그 주제를 발표하게 될 내용은 주제가 티토이즘 붕괴로 본 인구 체제전환 배경. 여기가 전반적인 다 주제가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관련된 것인데 저는 이제 유고슬라비아 지역의 체제 전환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1980년대 티토의 사망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사회주의 유고 연방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그 티토이즘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체제 전환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밑줄 그은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읽으시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989년도 베를린 장벽 붕괴는 동유럽을 견고하게 유지해왔던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을 의미했고, 이후 동유럽 국가들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진행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동유럽 사회주의로 상징되는 동구 블록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서구 블록과 체제 경쟁을 진행해왔는데요. 하지만 1980년대 들어서면서 현실주의 전략적도 방법이 있습니다. 국제사회를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군사력과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현실주의적 전략적도고 협상과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상주의적 전략적도인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바로 이 현실주의적 전략적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체제 경쟁에서 소련이 밀리게 되는데 이 이후로 동유럽에서의 체제전환 움직임 또한 확대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유고 연방을 사례로 해서 11호는 그 티토 사망이 1980년대에 포커스를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고가 그 사회주의 시기 동안 그 오랜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종교와 문화의 모자이크 그리고 워낙 그 복잡한 정치, 경제, 사회적 이질성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지역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티토의 카리스마 그리고 파르티잔 세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제 우리가 보시면 그때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념이라든지 명분이 필요하듯이 이념과 정치 철학을 제공했던 것이 바로 티토이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티토이즘이 형성되게 된 것은 1948년도 소련과의 갈등이라 할 수 있는 쿠미프론 문제에서 찾을 수 있고 이 이후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소련과의 갈등 단계에 있으면서 소련식 스탈린식 중앙 집중적 계획경제 그리고 정치보다는 뭔가 막스 레닌주의에 기초한 기본적인 사회주의 이념 원래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정책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티토이즘인데 이 티토이즘이 구체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전쟁 당시의 경험 그리고 크루시초프가 1955년에 스탈린 사망 이후에 권력을 쟁취하게 되는데 그때 배우라도 와서 한 선언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답방으로 티토가 모스크바에 가서 이 선언하게 되는 이 사회주의로 가는 각자의 길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티토이즘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경제사회 정책으로서의 자주관리 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관리라는 것은 스스로가 노동자나 그에 대한 구성원들이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스스로가 관리를 하고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상향식으로 올리면 중앙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조정하는 역할만 한다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 형식이죠. 두 번째는 외교 정책에 있어서 제3세계 우리가 1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2세계 블록이라는 건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블록인데 이 양쪽에도 들어가기 힘든 혹은 들어가기 싫은 국가들끼리만 모아서 만든 게 바로 제3세계 블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3세계 블록을 만든 게 바로 유고슬라비아 티토인데 이걸 기초로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비동맹, 어느 지역과도 동맹을 맺지 않겠다는 비동맹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민족 정책인데 여기가 워낙 종교, 민족, 문화적으로 서로 이렇게 막 모자이크 지역이라 했죠. 이들 지역을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자기가 속해 있는 민족, 자기가 속해 있는 종교, 문화에 대한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사회주의의 이념하에서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충성을 유도했다는 즉 유고슬라비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치적 요소, 국적에 의해서
서로 우리와 대의, 우리 편과 그들 편을 나누는 기초로 했다 해서 정치적 민족주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장을 보시면요. 어떻게 해서 이제 디토이즘이 붕괴되게 되는가. 특히 2장 부분은 제가 이제 비동맹주의, 세 개 축 중에 두 개 축이죠. 자주관리제 이 두 개가 어떤 의미와 세태가 이루어졌는가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혹시 많이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는 얘기가 들어보면 1대 99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소수의 자본가인 1%가 99%의 자본을 먹고 있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는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 나왔던 용어이기도 합니다. 칼 막스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이론가들이 바로 그 당시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서구 지역령의 자본주의 세력을 가리키면서 소수의 부르주아 계급들이 다량의 자본을 획득하고 있고 소수의 프롤레타리아만이 너무 남은 걸 가지고 이렇게 나눠먹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들이 독재를 하게 되면 이걸 전부 다 없는 자들끼리 서로 나누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이 나오게 된 계획이 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바로 이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사회주의 체제는 경제 위기와 체제의 모순으로 인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실제 그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적인 욕구는 80년대부터 되는데 경제 위기와 함께 있습니다. 이게 유고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동유럽 전체가 다 이런 경제 위기를 80년대 심각하게 겪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무슨 이상도 논하고 연애도 하고 그냥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용돈이 부족해 죽겠는데 무슨 연애입니까? 연애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체제 전환에 대한 욕구가 심해진 건데 유고의 경우는 다만 그 양상이 내전 촉발 그리고 연방 붕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동료가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동맹주의와 자주관리제 이 두 개의 축은 유고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축이었는데 냉전이 약화되면서 지금에서 소련 블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국제 역학 구도가 변하게 되고 또 경제기구가 대두되게 되면서 유고 연방 해체, 체제 전환의 단초를 제공하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동맹주의 그 수립에 대한 의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민포럼 분쟁과 한국전쟁에서의 경험이 기초가 되는데 1960년대 제3세계 블록을 구축하면서 티토는 비동맹주의 아버지라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대 블록 간 냉전하에서 비동맹을 통해서 여러 분야에서 국익을 도모하게 되고 이게 티토 생전 당시에는 유고 경제를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자주관리 제도는 뭐냐? 1950년대 말부터 대두된 노동, 경제 분야에서의 자주관리 제도는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업도 활성화하고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64년 신헌법에 따라서 시장 사회주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사회 전 분야로 경제 분야 말고도 우리 여러분들 그 알고 있는 총학생, 대학교의 총학생회, 감대, 과학생회, 그 다음에 과대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학교에 구축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이 사회 자주관리제도 시스템에 나오는 이 시스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으로 계속해서 그 의견들을 올리는 게 전부 사회 전반으로 확장이 되게 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다른 동유럽보다도 더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지방 분권적 체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70년대 들어서면서입니다. 70년대 들어서면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물통을 들고 가서 물을 받으러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1차 오일 쇼크와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합니다. 1차 오일 쇼크는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동과 이스라엘 전쟁이 60년대 말에 있었습니다. 이게 계기가 되는데 이때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에 지죠. 중동 국가들이 지면서 오페크라고 불려지고 있는 석유를 간장한 국가에서 석유 가격을 통제시켜버립니다. 그 결과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게 되고 2차 오일 쇼크는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 때문에 이게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고도 부존 자원이 없어요. 동유럽 상당수 국가들은 이 에너지 자원이 없습니다. 루마니아를 빼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국가들한테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경제적 계획들이 다 실패를 하게 되는데 7차 5개년 경제개혁 수립 당시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이 이제 또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80년대 들어서면서 볼까 보다 보면은
티토가 사망한 이후에는 비동맹주의가 퇴색하게 되고 서구로부터의 지원, 차관 도입이 미비한 가운데 그 공화국, 잘 사는 공화국과 못 사는 공화국들끼리의 경제 협조가 좀 약화되게 됩니다. 이기주의에 따른 중국 투자로 인해서 손실이 증대되게 되고 결국 이 목표 달성이 실패로 들어가게 되죠.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주관리제도 또한 구조조정 실패, 구조조정 해서 있겠습니까? 이렇게 오일 쇼크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데 그 실패되고 최신 기술이 도입이 미비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것도 국제 신인도를 급속히 하락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80년대 이 두 가지의 축이 무너지면서 유고는 체제 전환의 초기 증상들을 대두하게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80년대 유고 경제위기 상황은 어땠느냐? 초기에는 예치 문제를 시작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예치 문제로 일어났었던 그 사건이 뭡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96년, 97년도에 있었던 IMF 사태라고 들어보셨죠? 그 비슷한 겁니다. 외채 문제가 시작되게 되자 그 중기 이후에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실업률 문제로 이 문제가 확대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비동맹주의 시기 때는 어쨌든 간에 신속하게 대규모 차관을 서구로부터 쉽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티토가 이 당시 생전했을 당시에 들어온 이 자금은 그걸 갚기 어렵게 되고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자 80년대 들어서서 굉장한 위기로 나가게 되죠. 여기 이제 도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 2차 오일 쇼크 이후 80년에 들어서면은 이거 예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걸 수가 있죠. 그 전에 있었을 때 뭐 한 50억 달러에 해당됐던 것이 거의 200억 달러에 가까워지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있어서도 나중 가다 보면은 중반 이후에는 167%, 그 전에 뭐 20몇 프로씩 40%씩 있다가 167%, 심지어 1989년도 체제 전환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2700%까지 인플레이션이 급격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82년도만 보자 그러면은 이 당시의 외채는 우리나라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IMF 때처럼 국가 GDP의 약 3분의 1에 해당될 정도로 엄청난 수치로 늘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보시다면 실질 GDP 성장률을 보시면은 80년대 들어서면서 굉장한 위기를 겪게 되죠. 저평가를 이루어지다가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그리고 89년, 90년에 들어서다 보면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7%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유고 외채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뭐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80년대 들어서면서 감당하기 어렵게 되는데, 이거 우리로 치면 대통령은 따로 있지만은 총리들이 있습니다. 이 총리에 밀카 플라닌치라든지 브랑코 미코비치라는 사람들이 총리를 하면서 경제 요법을 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격요법, 쇼크 테라피입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걸 바꾸는 거죠. 이 고강도 긴축 정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대가로 좀 더 돈을 더 빌려서 기존에 빌렸던 돈의 이자도 갚고 채무도 좀 탕감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의를 해줘서 결국 이 길을 벗어나는데 문제는 효과가 얼마 못 갔다는 거예요. 못 가고 고강도의 긴축 정책은 오히려 유고 국민들에게 연방 정부에 대한 불만 확대, 연방 해체에 대한 이기감을 안겨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연방정부는 디나르화를 대폭 평가절하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전에 기름값 있죠. 기름값 예를 들어서 절대만 하더라도 IMF 2기 오전만 하더라도 700원이었는데 IMF 2기가 오자 1,700원, 2,300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나르화, 우리 한국화가 원화가 가치가 확 떨어지면서 수출은 잘 되겠죠. 수출은 잘 되지만은 여기 그 국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 후유증에 따라서 낮은 노동 생산성, 제조업 경쟁력 저하로 착시 효과로 끝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79년 1달러를 15디나라에 바꿨다면은 85년도 중반에 1달러를 1470디나라에 바꾸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되면 86년도에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IMF에다가 긴급자금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동일국가 중에서 여러 국가들이 IMF에 긴급자금을 요청했었는데 국가 부도를 막고자 했었지만 결국 이것도 대규모 인플레이션과 실업자 양상으로 끝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87년대에 들어서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긴급자금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 했지만은 역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은행들은 연이어서 도산하고 우리 옛날 IMF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들은 폐업하고
TV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물론 기본 생활용품, 물품이 부족하게 되고 그다음에 예자 부족에 따른 원료 수입 어려움과 기축 정책에 따라 점점 자기를 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는데 89년대에 들어서다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1000% 이상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오전에 설탕값하고 오후에 설탕값이 틀려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오전에 받는 월급과 오후에 받는 월급이 엄청나게 또 차이가 나는 현상이 발견하는 거죠. 자, 이때 89년도에는 안테 마르코비치라는 총리가 미국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달려가지고 살려달라. 우리가 대신에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겠다. 디나라를 또 평가절하겠다. 투자 자유화하겠다. 구조조정하겠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주관리제도의 폐기를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하는데 또 하나 했던 것이 신디나르 정책입니다.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되면 하룻밤 사이에 10,000디나르가 그 다음 날에 1디나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르카, 독일 마르카에 거조화폐를 묶어서 겨우겨우 막아내는데 문제는 90년 말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미 다시 또 효과가 떨어져서 작년 대비 마이너스 8.7% 산업 생산량이 떨어지게 되고 또 인플레이션도 급격하게 오르게 되고 또 일부 공화국들은 이걸 또 이 정책을 또 거부하게 되고 아주 복잡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80년대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누적된 지역 간 경제 불균형 심화 이런 것은 연방 유지의 경제에 부담감을 주게 되고 부유한 북부 지역 공화국들은 더 이상 못 사는 남부 지역 공화국들의 경제적 지원을 거부하겠다. 그리고 과거에 이걸 설득했었던 티토의 사망 그리고 티토의 지금 붕괴되는 걸로 인해서 결국 여쭤보자면은 유고 연방의 해체와 체제 전환으로의 길을 걷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제가 뒤에 3장 부분에는 세 번째 축이라 할 수 있는 유고슬라비즘이 어떻게 소멸이 되고 그걸 대체했었던 이데올로기인 문화적 민주주의, 각진 민주주의가 어떻게 부활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3장에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오늘까지 발표는 요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